시장이 뭐 급등을 했건 급락을 했건 좀 흔들리지 않게 평온하게 내가 이 변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좀 뿌리 깊은 사고 체계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동성 앞에서 우리가 평온해질 수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굉장히 커다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의 내일은 알 수 없지만 1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향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해놨고, 투자 쪽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로부터 뭘 배워야 투자를 잘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정말 믿고 내 스승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인간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전반적인 사고 체계에 대해서 이 대가들이 되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체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통 분모가 있는. 네네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3프로TV 앱 많이들 활용해 주시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3프로TV의 좋은 콘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업계에서 꼭 이분하고 인터뷰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모신 업계 경력으로는 적지 않은 기간 후배가 됩니다만은 참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항상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는 젊은 투자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대충 몇 분 이렇게 떠올려지시죠?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뵙는 거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또 훌륭한 자리에. 그건 아니고 3프로TV를 통해서 뭐 많은 투자자 여러분께 홍진채 대표를 우리가 소개해드렸지만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활약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주옥 같은 책들. 주식하는 마음, 그 책이 나온 지가 벌써 한 2년 넘었죠? 네,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책도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또 거인의 어깨라는 책을 2권 연작으로 이렇게 해서 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런 좋은 책들을 쓰시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또 평상시에 또 요즘에 워낙 또 주시장을 비롯한 환경의 변화가 크게 오고 있어서 그런 지혜도 좀 얻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거인의 어깨, 많은 프로그램 명예 혹은 관용구로 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거인, 우리보다 훨씬 큰 존재감 위에서 함께 앞을 내다보면 훨씬 더 긴 여정이 보이고 밝게 보인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거인의 어깨라는 관용구를 우리가 많이 쓰긴 하는데 저희가 투자 쪽에서 정말 우리가 누구로부터 뭘 배워야 투자를 잘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정말 믿고 내 스승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사실 뭔가 투자를 잘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좋은 성과가 났는지 알 수가 없고 내가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실제로 검증된 훌륭한 수익률을 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이런 좋은 성과를 냈는지를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알려주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복제할 수 있는가, 그 기준까지 다 통과한 그런 사람으로 찾아보면은 전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문헌들 그리고 인터뷰들이 있긴 한데, 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너무 단편적으로 지엽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의 투자 기법으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했다가
뭐 잘 안 되니까 뭐 별거 아니네, 뭐 버핏도 한물 같네, 한국에선 안 먹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많잖아요. 네. 혹은 몇 가지 단편적인 얘기들을 본인의 기법에 접목시켜 봤더니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딱 요것만이 정답인 양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그렇게 양극단으로 그런 둘 것 다 같네요. 조금 네. 약간 단편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게 많다라고 그래서 뭐 느껴서 네. 전문 투자자들 간에도 무슨 파가 있고 노선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좀 하잖아요. 안타까운.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대가들 분들도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다 달랐을 거고 각자가 실제로 했던 투자 행위들 디테일하게는 다 달랐을 건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분들이 딱 그때 그분들이 했던 포트폴리오를 보고 우리가 요걸 그대로 베껴서 따라해서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네.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한 메시지들을 좀 한꺼풀 벗겨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을 때 되게 크게 어우러지는 주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인간은 이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전반적인 사고 체계에 대해서 이 대가들이 되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체계가 있는 것 그 같더라고요. 공통 분모가 있는데 네네네.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구루라고 하는 분들이 각기 다른 시장과 세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놨는데 묘하게 이 대가도 이 구루도 또 저분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신뢰해도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시죠. 그렇죠. 예, 한 가지 사례로 워런 버핏에 대해서 네. 저는 벤자민 그레이엄 85%, 필립 피셔 그런 15% 얘기 뭐 하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떤 의미냐라고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질문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버핏이 그렇게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썩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리고 굳이 숫자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레이엄 100%, 필립 피셔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은 되게 옛날에 유형자산, 순유동자산, 가치주 투자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필립 피셔는 PER 비싼 주식 성장주 성장주 투자 투자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85% 15% 요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그래서 워런 버핏은 네. 뭐 가치주 85%하고 성장주 15% 근데 딱 하나 그렇게 보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코카콜라도 있지. 뭐 또 버크셔 해더웨이가 갖고 있는 뭐 노던 무슨 철도 회사 이런 비즈니스도 있잖아요. BNSF. 네, BNSF. 거기다가 뭐 가이코도 있고 막 이런 거 거기다 애플 하나 있으니까 8.5 대 1.5야 뭐 이렇게.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데 그 필립 피셔의 저작을 읽어봐도 벤자민 그레이엄과 유사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스타일의 전환점이 된 건데 뭐 그런 얘기도 되게 재밌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그런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사고 체계를 좀 생각의 방법. 네, 생각의 방법. 네. 그런 거를 좀 일단 쫙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 그 얘기를 쓰게 됐네요. 네, 이 책의 기획자가 그런 거 한번 해보시죠. 그런 거군요. 딱 맞아 떨어지고. 정확히는 기획 단계에서는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래요? 기획으로 가려면은 좀 되게 먼 얘기가 되는데 원래는 그냥 훌륭한 책들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뭐 책 관련해서 모임도 많이 하고 서평도 좀 쓰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훌륭한 책들 어떤 책들을 읽으면 되는지 그런 일종의 가이드맵 지도 같은 걸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기획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시작했군요. 네. 네, 그것도 꽤 옛날 얘기인데 쓰다 보니까 그냥 서평 모음을 쓰기에는 좀 제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이것보다는 좀 더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게 문제였어요. 저도 원래 이렇게 딥한 내용을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벤자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 뭐 요런 뭐 현명한 투자자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긴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워야 음. 하는가에서 세 가지 기준이 있었잖아요. 일단 실제로 검증된 수익률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문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배워서 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이제 벤 그레이엄을 일단 선정을 했는데 근데 벤자민 그레이엄의 수익률 보자 했는데 수익률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몇 가지 아주 단편적인 숫자들은 있거든요. 네. 근데 아니 보통 피터 린치 검색해 보면 연도별로 수익률 얼마였는지 이런 얘기가 쫙 있는데 그렇죠. 그건 마젤란 펀드라는 게 있었으니까. 네 있었으니까 네 워런 버핏도 수익률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벤자민 그레이엄 수익률이 연도별로 얼마지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심히 파고 파다 보니까 벤자민 그레이엄 그 옛날에 그레이엄 뉴먼 코퍼레이션 시절 그때 수익률을 짜맞추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네. 근데 여기저기 좀 빈 공간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레퍼런스도 엄청 찾게 되고 그거 하나 쓰는데 내용을 이제 너무 혼을 담다 보니까 참고하게 된 자료도 되게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것 중에서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좀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진짜 이게 맞나? 이러면서 이런저런 문헌을 다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공부하듯이 적다 보니까 그렇군요. 좀 어마어마한 책이 나와버렸네요. 그런데 책 내용을 제가 살짝 보니까 지금 얘기 나눈 벤자민 그레이엄을 비롯해서 워런 버핏, 피터 린치, 필립 피셔 이 네 분을 주로 다루시더군요. 네 맞습니다. 왜 네 분을 사실 뭐 대가 드린 거는 알겠는데 뭐 이분들 말고도 윌리엄 오닐도 있고 뭐 여러 증권 시장의 주시장을 통틀어서 추앙받고 존경받는 또 대가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네 분을 선정하게 되셨는지. 네, 일단 딱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준 있잖아요. 검증된 성과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사고 체계를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어떤 문헌이 있어야 되고 네. 참고 자료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다른 사람이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대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이 책에도 그렇게 훌륭한 성과를 낸 대가들의 목록을 쫙 적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알려주느냐? 저는 좋은 성과 냈고 저는 은퇴해서 그냥 유유자적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케이스도 되게 많고 혹은 어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진짜 이 사람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식의 투자 기법을 썼는지 이렇게까지 다 알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있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봤을 때 벤 그레이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워런 버핏이라는 훌륭한 후계자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수많은 후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고요. 버핏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고 피터 린치도 세 조건을 다 만족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쉽지만 필립 피셔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필립 피셔는 그 첫 번째 검증된 수익률이 있는가에서 물론 수익률은 엄청나게 훌륭했던 것으로 수많은 어떤 증언들이 있기는 한데 목격자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래서 필립 피셔의 연환산 수익률 얼마인데 연도별로 수익률 얼마였는데 라고 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수익률이 없거든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다. 네, 숫자가 안 나와요. 네, 그거는 그 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 필립 피셔는 투자 자문가였기 때문에 여러 고객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런 주식 사세요, 이런 주식 좋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수익률 딱 하나의 대표적인 수익률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 세 명의 대가들이 1권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필립 피셔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권에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 대가들이 아주 많기는 한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통과하는 대가는 딱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세 가지 기준이 일단 검증된 수익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수익률을 낼 수 있었는지 전반적인 사고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게 저술이 됐던 뭐 평이 됐던.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배워서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복제한 기록이 있는가. 네, 그렇게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대가들이 그렇게 없어요? 네, 저도 훌륭한 분들의 책들을 많이 찰리 몽버 읽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찰리 먼거도 그 자기 회사 수익률이 있는데 찰리 먼거의 그 사고 체계를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문헌이 없죠. 그 벅셔 해서웨이 그 주주총회에 나와서 본인이 인터뷰한 거. 근데 보통은 뭐 저는 덧붙일 말 없습니다라던가 그 주총회 Q&A가 되게 좋기는 한데 일단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약간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약간 시니컬한 네. 그런 화법을 구사하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찰리 먼거가 또 회장으로 있는 다른 회사들의 주주총회도 있고 그 다음에 찰리 먼거의 사고 방식을 제대로 알려면은 그 가난한 찰리의 영감, 네, 그 책을 봐야 되는데 또 그 책은 중국 외에는 번역을 하지 마라라고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 번역판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 가난한 찰리의 영감이라는 책도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그 강연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찰리 먼거의 사고 방식, 전반적인 사고 체계를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충분한 문헌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찰리 먼거로부터 배워서 저는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워런 버핏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워런 버핏을 배우면 찰리 먼거의 사고 방식이 이미 고스란히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긴 그런 한 생각도 팀이라고 있고요. 봐야 되는 네. 팀도 있죠. 네네네. 벅셔 해더웨이를 매개로 해서. 네.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나는 건 우리나라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대가 레이 달리오 이분은 어떻게 해서 레이 달리오도 그 원칙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세계 질서, 그 다음에 그 부채 관련된 책이 또 있고요. 근데 그 책 원칙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 그 원칙이란 책에 보면은 투자 관련해서는 내가 다음에 책 한 권 쓸게라고 얘기를 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쓰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부채 관련된 책이랑 변화하는 세계 질서도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정말 퍼포먼스는 있는데 네, 퍼포먼스는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는 알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 그 브리지워터 그 팀 인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을 때 이게 레이 달리오 한 사람의 사고 체계에서 기반이 된 건가라고 파악하기도 또 되게 어렵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왜냐하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우리 투자자들 많이 회자하거든요. 네. 개에 대한 비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격과 가치. 네, 맞습니다. 이거 뭐 강연자들이 네. 수시로 인용하는 건데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네. 왜 빠졌어요? 코스톨라니도 그 삼권에 그러니까 그 코스톨라니도 일단 개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필립 피셔와 마찬가지로 그 검증된 수익률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근데 부자로 네. 살았으니까 좋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정도죠. 그래서 네, 부자로 살았으니까 분명히 돈을 잘 벌긴 했을 것이다. 그 코스톨라니와 약간 비슷한 포지션으로 제시 리버모어가 있는데 제시 리버모어는 마지막에 좀 자살했죠? 안타깝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근데 리버모어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기는 한데 하여튼 코스톨라니는 일단은 돈을 잘 번 것 같긴 한데 숫자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1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건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사고 체계를 알려주는 저술은 많이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배웠다. 저는 사실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책을 쓰다가 검증 이게 일이 없어서 아니요. 그래서 이제 필립 피셔 다음으로 코스톨라니에 대해서 쓰고 있다가 이게 약간 책 분량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처음에 워드로 쓰고 있는데 워드 파일로 쓸 때의 분량과 책으로 나왔을 때의 분량이 좀 다르잖아요. 대충 A4 용지 곱하기 3 정도 하면 하드카피 책 분량이 되는데 약간 분량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800, 900페이지 될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라고 이제 출판사 측에 말씀을 드렸더니 예, 이대로 다 쓰시면 3권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3권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3권을 다 써서 한 번에 풀기에는 이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3권은 일단은 좀 홀드하고 2권에서 일단 끊고 2권까지 출간을 합시다.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네. 한 분만 더 검증해 볼게요. 조지 소로스는
검토는 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3권에는 누가 나와요라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비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네, 다 나와 버리네요. 네, 역시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3권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얘기를 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원고도 상당히 좀 진행이 됐었다가 일단은 원고 자체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저 스스로 네.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2권에서 일단 끊고 2권까지의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네 3권은 일단은 1, 2권 보고 자 네. 우리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우리가 홍진채 대표의 새로운 책을 소개하고 뭐 이게 많이 팔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그래서 모신 건 아니고요. 워낙에 이제 요즘에 매끄러한 거 그죠? 또 시황에 관련된 컨텐츠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야, 이 대가들에 대한 이 투자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기초가 되는 세상을 보는 시각 그리고 자산의 가격에 대한 개념의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획의 의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워낙에 이제 홍진채 대표가 좋은 글을 쓰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 없이 제가 책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네 분의 얘기를 다 하면은 책을 전혀 안 사서 읽을 테니까 한 분에 대해서만 잠깐만 좀 힌트를 좀 주시면 필립 피셔 있잖아요. 네. 필립 피셔가 이권 전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선배인 그 그레이엄이나 더 돈을 훨씬 많이 번 버핏이나 그리고 정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만큼 존경받는 펀드 매니저죠. 피터 린치나 좀 섭섭할 것 같은데 이 세 명을 한 권에 다루시고 필립 피셔는 단독으로 한 권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진채 대표께서 왜 필립 피셔는 이렇게 따로 한 권의 책으로 엮을 만큼 어떤 의미가 다르길래 그런가요? 일단은 그 앞선 세 분에 대해서는 사실 책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두 분 그레이엄이나 워런 버핏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해설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피터 린치에 대한 해설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피터 린치가 쓴 세 권의 책 자체가 정말 딱 개인 투자자들 읽으라고 쓴 책이기 때문에 별도 해설서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쉽기도 하죠, 사실. 네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1권에서 그 피터 린치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쓰느라고 좀 퉁치고 넘어간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쪽을 좀 더 유심히 봐야 한다. 좀 그런 쪽으로 1권에선 서술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1권의 세 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분들 각각을 논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사고 체계를 좀 정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권의 필립 피셔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필립 피셔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도 한데 근데 필립 피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책 한 권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평소에 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거인의 어깨를 쓰는 김에 평소에 쓰고 싶었던 약간 저의 욕심을 이권에다가 투영을 했는데 일단 필립 피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성장주 장기 그렇죠. 투자라고 하잖아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던가 듀폰이라던가 다우케미컬 뭐 이런 모토로라 뭐 그런 회사들을 장기간 투자를 하셔서 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익률을 내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얼핏 알기로는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뛰어나 보이는 회사를 잘 잡아서 그냥 길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구나. 가격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워런 버핏이 1960년대 중반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그 투자 방식을 대단히 많이 전환을 한 거는 아마도 버핏을 좀 공부한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는 필립 피셔가 크게 기여를 했는데 근데 버핏이 현재도 투자하는 방식이 뭐 기술 기업에 매진한다거나 아니면은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에 아주 높은 PER을 지불을 하면서 산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본인의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필립 피셔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필립 피셔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또 하나 핵심적인 거는 그래서 필립 피셔의 저작들을 읽어보면은 성장주 투자라고 보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고 성장주를 조심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그 필립 피셔의 투자법에서 그 사실 수집 스커틀벗이라고 불리는 그 기법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네네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필립 피셔가 본인이 제시한 15가지 기준 좋은 주식을 고르는 15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독특한 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15가지 기준 중에서 매크로 환경이라던가 재무 분석이라던가 뭐 그런 얘기들을 거의 하지 않아요. 네, 기업의 외부 환경, 네. 경쟁 강도 이런 것도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절반은 회사가 어떤 제품을 내놓고 또 조직 체계가 어떻게 갖춰져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굴려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경영진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람에 대한 얘기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성장주 장기 투자와 이렇게 경영진 사람에 집중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사실은 오히려 가치주의 경영자 뭐 자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더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성장주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데니까. 그렇죠. 어떤 인더스트리가 좋아야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현재 마켓시어가 어떻고 네. 뭐 이런 탑라인 지표들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오히려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피셔가 그런 인적인 요소에 엄청 많이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일단 힌트가 되는 거는 1권에서 워런 버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꼽았는데 예. 물론 다른 분들도 중요한 포인트로 꼽고 계시고요. 근데 경제적 해자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은 그 코스트 오브 에쿼티 자기 자본 비용 이상의 ROE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동력 뭐 이런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사전적인 정의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주식이라는 자산, 이 자산이 도대체 뭐 하는 자산이냐.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투자자가 돈을 번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필요하고 그 얘기가 1권에 나오고 그다음에 2권에서는 그 워런 버핏은 능력 범위라는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회사의 성장에 기대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회사에 대해서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또 제가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네. 일반적으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들이 뭐 없진 않은데 굉장히 약간은 좀 단편적이고 교과서적이고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업 분석이 있고 재무 분석이 있고 한데 뭐 재무 지표들 뭐 안정성, 성장성, 효율성, 활동성 지표 뭐 이런 얘기들 이 재무 분석이고 그다음에 사업 분석할 때는 뭐 수압 분석, BCG 매트릭스라던가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 얘기는 하지만 좀 단편적인 거에 가깝고 그 전반적인 그 1권에서 이야기한 전반적인 사고 체계와 우리가 개별 기업을 볼 때 뭘 공부해서 어떻게 이것과 엮어야 할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책은 제가 아직은 못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하고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게 경영진의 태도거든요. 경영진이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는가. 그게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네. 외부의 주주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빌드업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립 피셔가 이야기한 그 15가지 원칙이라던가 여러 가지 필립 피셔의 사고 체계들을 보면은 이제 그냥 필립 피셔의 저작들을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흡수력으로 우리가 그의 저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책 한 권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썼습니다. 네. 평상시에 지론을 현실화 시키셨군요. 네. 필립 피셔 정도는 한 권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다니셨는데 네네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서.
기존에도 사실 뭐 최근 들어서도 많이 읽고 또 뭐 사실 올해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서점에 대형 서점에 매대에 가면은 이 투자에 관련된 서적이 예전만큼 많이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책 리스트에도 경영경제 혹은 투자에 관련된 책이 거의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지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기존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많이 읽힌 투자 서적들과는 어떤 면에서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다른 투자 서적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안 썼을 거고요. 오, 뭐 아니, 저도 시간이 아까운데 굳이 다른 책에서 볼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쓸 이유는 없고, 정말 약간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폭이 되게 다르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그 다르게 이해하시는 점들로부터 제가 배울 수 있는 점도 많긴 한데, 제가 맨 처음에 주식책을 읽었을 때 이런 대가들의 책과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교과서적인 책들과 이론적인 책들 여러 가지 다 읽었을 때 저는 이걸 이해를 하면서 전반적인 하나의 사고 체계, 그러니까 저는 뭐 공대, 그러니까 경영 경제 쪽을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뭐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문외한이고 한데, 나 같은 사람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군대를 가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뭐 시세판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업 분석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고, 나오면서 큰 돈 돼 있었다면서요? 아, 예,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큰 돈이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 안에 있으면서는 그냥 머리를 굴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과연 이게 말이 되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왜 그게 가능한? 예,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2년 내내 하면서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사고 체계에다가 계속 끼워 넣는 그 작업을 2년 내내 했는데, 그렇고 제대하고 나서 다른 투자를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좀 약간 결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좀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왜 이거를 이런 쪽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으시는 걸까라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런 의문들을 네. 여기에서 좀 풀어봤습니다. 같은 게 있다면 책을 왜 썼겠습니까? 라는 말이 원래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점에 가보면 이 책이 저 책하고 저 책이 그 책 같은 책들이 워낙 많아서 오히려 홍진채 대표님의 그 반문이 자칫 잘못하면 약간 오만하신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처음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원래 홍 대표가 그런 스타일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원래 그런 거네. 저술이라는 게 남들과 다른 나의 생각, 그죠? 그런 나의 다른 어프로치를 저술로 남기고 그거를 읽게끔 하는 그 과정이었는데, 그랬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시중에 어떤 그런 추세라는 게 그런 추세였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책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네네. 그런 의도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배우는데. 평상시에 이 홍진채 대표의 언행과 투자 태도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은 전혀 오해가 없으실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책은 정말로 저의 혼을 담았다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그 주식 사는 마음이라는 책도 꽤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그건 언제였죠? 2020년이었나요? 네, 2020년 10월에 나왔고요. 네, 3년 전이네요. 네. 그 책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썼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제가
그 기존에 이런저런 책들, 대가들의 책들이나 아니면 이론적인 책들이나 많이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그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읽었던 책들에서는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원칙들 중에 무의미한 게 되게 많다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좀 그런 우리가 쓸데없는 거에 좀 얽매이지 말자. 너무 많은 것에 의미 없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풀어냈습니다. 그 주식하는 마음에서는.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에서 근거 자료를 많이 인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책도 뭐 과분한 사랑을 받기는 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후속작을 원하는 목소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은 뭔가 하지 말라는 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사람한테 오히려 더 어울리는 책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인문서라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머릿속에 많은 게 쌓여 있는 사람들한테 요런 것들은 좀 빼라, 제거를 해라라고 일종의 비아 네가티바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책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이후에 해야 될 말은 그렇게 다 제거하고 났을 때 진짜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그 비아 포지티바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대답을 해야 할 일종의 의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는 이제 굳이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공부를 하겠다면은 이런 내용들이 진짜 믿을 만한 내용이니까 일단은 이쪽을 출발점으로 삼아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 어쩌면 2020년에는 그런 책을 썼어야 될 때고 어쩌면 2022년 말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한 표현 그대로 비아 포지티바의 관점에서 책을 써야 되는 시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2020년 10월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낙관하고 앞으로 영영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때잖아요. 근데 2022년 이 겨울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은 모든 사람이 다 침체돼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주식은 회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책의 성격이 상반된 좋은 책이지만 그 시점은 잘 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대단히 좀 안 좋은 색채로 바라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그렇죠. 요즘에 주식하는 마음에 그 시장의 사이클을 묘사하는 어떤 대목이 나오는데 상승장이 항상 한창 지속되고 나면은 우리가 반드시 주식을 해야만 하는 이유, 막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주식이고, 주식은 그냥 무조건 일단 그냥 사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쉽게 돈 벌 수 있는 자산이고, 뭐 이런 주장들이 되게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걸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근데 하락장이 한창 지속되고 나면은 묘사해 주신 대로 주식이라는 거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고 주식하는 사람은 사위로 삼으면 안 되고 너는 아직도 그런 도박 같은 걸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얼마인데 지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에 또 다들 경기 침체 전문가가 또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저도 뭐 내년에 경기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은 전혀 아닌데, 그 경기가 좋고 안 좋고와 별개로 내가 투자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별개로 우리가 많이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주식이라는 자산이 내놓은 장기적인 성과는 결국은 이 모든 걸 뚫고 올라갔었는데 그 과거에 대공황도 있었고 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었고, 근데 그 이외에도 소소하게 좀 사람들을 공부에 빠지게 했던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내년에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고민이긴 한데 이것과 주식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1대1로 매치시키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경기가 나쁘면 나쁜 대로 나는 어떤 식의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내가 주식으로부터 기대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되게 역설적으로 이런 식의 사고 체계를 잘 갖추신 분들은
정말 그 오히려 더 시장을 잘 맞추기도 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건 조금 번외의 얘기긴 한데, 네, 그래서 좀 시장이 뭐 급등을 했건 급락을 했건 좀 흔들리지 않게 평온하게 내가 이 변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좀 뿌리 깊은 사고 체계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3프로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뭐 사실 좋은 책을 쓴 저자와 대화는 이렇게 항상 즐겁습니다. 사실 제일 곤혹스러운 게 별로 이렇게 이걸 꼭 읽어보라고 혹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책의 저자를 이렇게 만나면 얘가 겉돌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홍진재 대표는 제가 워낙에 또 좋아하는 펀드 매니저기도 하고 또 주식시장을 굉장히 이론적이지만 또 친절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갖고 계셔서 한번 만나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마침 이 책이 나와서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처럼 이렇게 돼버리긴 했는데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니죠. 뭐 좋은 컨텐츠를 소개하고 권할 수 있다라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의 특권 같은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2022년이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한 3주간 이렇게 남아 있게 되잖아요. 사실상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금융시장도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요동쳤고요. 글쎄요, 뭐 금융위기나 뭐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근접하는 모습 징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훨씬 더 큰 파고로 침체란 녀석이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기운이 많이 빠져 있고 또 투자도 이제 정말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현금 많이 우리의 자산을 오롯이 보존해 주는 거다라는 그리고 안전한 자산만이 지금 대안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고 또 3프로TV에도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홍진채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투자란 무엇이고 또 홍진채 대표께서 생각하는 투자로 돈을 버는 행위는 무엇인가 한번 홍진채 대표의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란 무엇이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냐? 저희는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 얘기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소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버는 게 있고 내 돈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 돈을 놀리는 게 아니라 돈도 어딘가에 취업을 시켜서 알아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올 수 있게 굴려야 되는 건데 자본주의는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곳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나는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원금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행위이고 그리고 또 이게 워낙에 복잡 다단한 변수들에 의해서 좌우받다 보니까 네, 과연 이게 되는 건가? 어디서 어떻게 원칙을 배워야 하는 거지? 이런 혼란스러움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도 힘들었고 뭐 내년도 당연히 힘들 거예요. 내년에도 수많은 매체에서 장이 좋건 안 좋건 간에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큰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가 아마 매일매일 나올 거예요. 시장이 좋더라도, 자 강세장이 되더라도, 약세장이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또 매일 나올 거고. 근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변동성이라는 거는 수수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벌금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일부긴 할 텐데, 일단 그 이전에 우리가 가슴 깊이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무엇을 감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변동성 앞에서 우리가 평온해질 수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굉장히 커다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동성 앞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자본주의 혹은 주식회사라는 체계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회사라는 거는 그 내가 그 주식의 자기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오늘 하루 좀 휴가 쓰고 놀고 있더라도 그 회사의 임직원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사실 그 세상의 수많은 풍파, 금리 인상이라던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물가 상승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각각의 회사들은 다 열심히 대응을 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모든 회사가 그 대응을 잘 하는 게 아니죠. 잘 하는 회사도 있고 못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전체 수천 개 기업들 중에서 단 두세 개 기업만이라도 내 돈을 고용시켜 놓고 믿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를 발견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 단기적인 그 가격의 변동성 혹은 매크로의 수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눈을 감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 초조, 네. 공황 이런 게 올 네. 필요는 없다. 네, 제가 요즘에 그 책에 사인해 달라고 하면은 제가 멘트를 하나씩 적어드리는데, 뭐라고 적으세요? 요즘에 제가 자주 적는 멘트는 예. 일단 속도보다 방향, 그 다음에 대박보다 평온함, 이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는 사실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가 이 포지션을 유지했을 때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의외로 명확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버핏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버핏이 릭게린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큰 부자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릭이라는 친구는 좀 조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투자를 하다가 하락장 한번 얻어맞고 집에 가셨어요. 근데 버핏은 뭔가를 안다는 표현을 극도로 자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에 큰 부자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책을 쓰면서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평소에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당장의 내일은 알 수 없지만 1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향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외로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해놨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믿음이 내가 있으면은 또 단기간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네. 옆집에 누군가 대박이 났더라도 축하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고, 저는 매일매일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 그럼 그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던져보시면은 올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좀 평온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방향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 그 껍데기를 살짝 들춰보면 그 안에 욕망으로 점철된 속도에 대한 집착이 내재돼 있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 빼낼 수 있는가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대박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그 평온함을 right direction, 좋은 방향으로 쭉 꾸준히 밀고 갔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우리 홍진채 대표의 마지막 답변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의 저자 사인에 속도보다 방향 그리고 대박보다 평온함이라는 그런 좋은 경구를 주시는 것 같네요. 책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책 소개하려고 모신 것도 아닌데 워낙에 이 책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책 얘기로 주로 꾸며봤습니다만은 아마 연말 연초에 올 한 해 고생스러운 투자에 올 한 해 대단의 막을 내리고 이제 2023년에 새로운 페이지에 대단의 장을 열어야 하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음도 많이 상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도 해서 아마 뭔가 건강한 자극제가 좀 필요한 시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루틴으로 돌아가는 뉴스와 또 매크로에 대한 순환과 이런 것들보다도 투자 그 자체 그리고 투자로 돈을 버는 의미가 내 생에 어떤 의미고 또 나의 패밀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천착해보는 그런 계기가 돼 보셨으면 좋겠네요. 딱 그런 시즌인 것 같아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홍진채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운용자로 남아주시고 또 주식이라는 이 어려운 주제를 우리 투자자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명쾌한 필체로 화법으로 계속 전달해 주시고 우리 투자자들에서 활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쿤자산의 홍진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정말로 2022년 여러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성과 내시고요. 그리고 또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엔 훨씬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미리 좀 기원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번 신가대야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